오토바이 자동차 전용 도로 진입 허용 국회 1호 국민동의청원 홍보와 동참을 촉구하는 오토바이 애호가들이 11박 12일 일정의 전국 일주 대장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는 7일 출범할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에 노무현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남기명 전 처장이 위촉됐습니다. 준비단은 오늘 10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합니다.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100억 원대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했는데 법원 파산 결정 이후 체불액에 대해선 병원 원장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금 체불과 퇴직금 미지급 등 노사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국회에선 오늘 노동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를 짚어보는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2월 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허용 국회 1호 국민동의청원 홍보와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오토바이 애호가들이 지난 1일 부산을 출발해 전국 8도를 일주하는 11박 12일간의 장정에 들어갔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이 뭐라고 이 추운 겨울날 눈비를 맞으며 사비를 털어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을 일주하고 있는지 오토바이 애호가들을 만나 이들의 진솔한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오토바이 카페. 가죽옷과 액세서리, 배지 등으로 한껏 멋을 부린 오토바이 애호가들이 모여듭니다.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경춘국도 중간에 자리 잡고 있어서 드라이브 코스로 오토바이 애호가들 사이에선 나름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번호판을 보니 부산과 울산 등 수도권이 아닌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 번호판들을 달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국회 1호 국민동의청원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일 부산에 모여 출발한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은 하고 공감을 하고 있지만은 그 10만 동의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0만 동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안 받더라도 한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국 투어 순회를 해가지고 각 곳마다 가가지고 알려야 되겠다. 부산을 출발해 경남과 경북, 강원도, 경기도, 서울을 거쳐 충북과 충남, 전북, 전남을 거쳐 다시 부산으로 11박 12일간의 전국 일주 대장정. 대장정 4일차 부산을 출발해 경남, 경북, 강원도를 거쳐서 오는 동안 각 지역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준 것이 새삼 든든한 힘이 됐습니다. 우리가 경북으로 이제 오다 보니까 경북에 있는 우리 이제 동료들 같은 분들이 70명, 80명 더 모여가지고 우리가 모이니까 밥값을 내려고 하니까 바로 현장에서 돈을 좀 더 내가지고 좋은 데 고생한다고 일하고. 팔당대교를 건너 미사리를 거쳐 서울로 들어가는 길. 그런데 동호 회원들이 갑자기 오토바이를 한쪽 길에 세우고는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오토바이 진입금지 표지판이 나타난 겁니다. 왼쪽으로 가면 자동차 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 오른쪽으로 진입하면 서울 춘천고속도로,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계속 차로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있을 순 없고 오토바이 서울길이 초행인 이들은 한참 우왕좌왕하다 올림픽대로 쪽으로 진입해 갓길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결국 112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올림픽도로 입구에 오토바이 가지 말았고 전용도로 표지가 있어가지고 진입을 안 하려고 했는데 표지는 봤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세울 수가 없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춘천 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은 올림픽대로 바로 타는데 10여 분쯤 지나 나타난 경찰관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빠져나가는 가장 빠른 길을 알려줍니다. 네. 여기로 빠지시면 돼요. 아래쪽으로 150m 방향 보시죠. 저 방향 밑으로 빠지면은. 만일 오토바이 진입 금지 표지판을 못 보고 그대로 진입했더라면 자동차 운전자들의 따가운 눈총과 함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방에서도 한두 번 겪는 일은 아니지만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허용이 왜 그렇게 안 되는 일인지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 건지 새삼 은근히 부하도 오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눈이 오면은 그걸 타고 갈 겁니다. 그리고 넘어지더라도 법을 지켜가면서 산을 올라갑니다.
전용도를 놔놓고 못 가라니까 우리는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그런 부조리한 법을 실제로 우리가 몸소 알리고 그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겨울에 올라간다고 표현을 했는데 오늘의 주요 목적지는 시위의 메카라는 서울 광화문 광장 입성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 자동차 전용 도로를 놔두고 일반 도로로 돌고 돌아 1시간 조금 더 걸려 중구 퇴계로를 거쳐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2루차! 광화문 앞에 눈에 띄는 오토바이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가죽 옷을 입은 초로의 라이더들이 현수막을 펼쳐놓고 구호를 외치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뭔가 싶어 쳐다봅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저 취미 생활을 즐기고 싶은 평범한 사람들이고 그 취미 생활을 즐기는데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어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뿐이라고 강조합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해야 하고 보행자, 자동차 등도 신경 써야 하는 일반 도로보다 자동차 전용 도로가 훨씬 안전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저는 그 전국 모터사이클 클럽 모닝캄 울산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고 현대자동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빅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뭐 과속이라든지 신호위반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이나 이런 데 항상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 권리를 주장하는 거고요. 실제 오토바이도 자동차세 등 낼 건 다 내고 있는데 바퀴 2개라고 도로 이용에 있어 바퀴 4개 달린 자동차에 비해 차별을 받는 건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60세 정년 퇴임 이후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했다는 박영찬 씨는 이산화탄소 배출 같은 환경 문제나 기름값, 주차난 등 어떤 점을 감안해도 자동차보다는 오토바이가 훨씬 더 낫다고 강조합니다. 이게 타고 다니까 정신이 더 맑아지고 아마 치매 이런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해서 차로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도 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니까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아마 다닐 수 있는. 무조건 자동차 전용 도로 진입 허용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일단 시범 실시라도 해보고 정말 위험한지 허가하면 절대 안 되는 건지 다시 판단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한결같은 호소입니다. 만약에 이게 입법화 돼가지고 고속도로를 열어주면 좋겠지만 고속도로를 안 열어주더라도 불편한 전용도로라도 정부에서 열어주가 정말 우리들이 잘못했다 법 질서를 지켜가지고 대열을 맞춰가 조용하게 또 짧은 시간에 안전하게 속도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가야 만약에 열어주더라도 우리가 자세가 안 됐으면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 주는.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일단 시범 실시라도 해달라는 오토바이 애호가들의 호소에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합니다.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허용 국회 1호 국민동의청원은 오는 13일까지 계속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자가 회사 측과 분쟁을 겪게 되면 달려가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관인데요. 국회에선 오늘 이 노동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쟁점과 과제를 짚어보는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신세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문제의식은 지난 1963년 노동위원회가 처음 설립된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부당해고나 임금 체불 등 노동 관련 분쟁 사건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현실에서 출발합니다. 63년 제정된 노동위원회법이 달라진 현실을 다 반영하고 담아내기 어려운 만큼 이제 전면적으로 손을 볼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일단 큰 방향은 노사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되 노동자의 권익 향상이라는 설립 취지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사용자는 자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통해서 또는 누군가의 대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싸워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는 가능하면 노동의 성격에 조금은 치우쳐서 그 사람의 현실을 좀 봐달라. 억울함이 없게끔 조정을 해주고 심판을 해서 당사자가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강론에선 크게 3가지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우선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제고입니다. 현재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중앙노동위원장은 같은 장관급이긴 하지만 독자적인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직이나 승진 등 인사권도 고용부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예산과 인사,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 위상도 높아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정부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위상이나 기능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것을 인정을 한다면은 지금 체제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정부의 의지 문제라고 봅니다. 다음은 노동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위원회의 전문성은 상임위원이나 공익위원, 감독관, 조사관 등 결국 인력 문제와 직결됩니다. 우선 감독관이나 조사관에 대해선 정기적 직무교육을 통해 사실조사나 조정과 화해 같은 실무 능력 함양과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엔 이견이 없었습니다. 공익위원회 경우엔 노사 어느 한쪽이 반대하면 배제되는 이른바 교차 삭제 배제 방식 개선에 대한 협의와 새로운 선정 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상임위원회 경우엔 외부 인사나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에서 임명되는 현행 방식에서도 나아가 장기적으로 감독관 내지 조사관의 경력 개발을 통한 상임위원 임명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누구나가 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도 있고 본인이 지금까지 거쳐왔었던 여러 가지 사건을 접하면서 또 가지게 되는 약간의 편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들을 배제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하면은 공익위원이나 또는 노사위원들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과 재교육과 또는 새로운 사건 사안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 사안을 보는 시각을 좀 브로드하게 이렇게 넓혀주는. 마지막 세 번째는 노동위원회의 공정성 제고와 연관됩니다. 노동위원회의 공정성은 전문성과 동전의 양면처럼 맞닿아 있는 문제로 우선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 명령제도 활용이나 조사관에게 근로감독관과 같은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가능한 많은 자료들을 모아야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조사관의 전문성 함양이 필수라는 지적입니다. 이를 통해 공익위원이나 상임위원이 설령 노사 어느 한쪽에 일정 부분 편향되거나 치우친 인식이 있더라도 사실과 증거로 이런 편향을 극복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심판을 하는 조정을 하는 위원들의 공정성, 중립성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조사관, 명확한 조사 내용,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사실관계 이것의 사실은 이 조사관의 전문성이 먼저 필요로 하다. 그 기본이 되는 자료가 얼마나 충실하게 제대로 작성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실은 또 제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행정법원이나 특허법원처럼 노동전문법원 설립이나 노동전담 재판부 설립의 필요성은 있지만 그것이 노동위원회 존립 근거 등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노동 문제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좀 더 법원이 노동 친화적으로 전문성 있게 바뀌어야 된다는 건 그 동의를 하고요. 단 이제 그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노동위원회를 굳이 형해화시킬 필요는 없겠다. 토론회에 참석한 중앙노동위 이상복 조정심판국장은 노동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노동위원회로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날 토론회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향후 법제도 개선을 통해 노사 간의 관계가 진일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병원 원장이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직원들에게 무려 100억 원대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했는데 병원을 운영하던 의료재단은 결국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파산은 파산이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원장에 대해선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어떨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부산에 있는 한 병원 원장 51살 정모 씨라고 합니다. 상당한 규모의 병원으로 추정되는데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정 씨는 직원들을 내보내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 직원 수백 명에 100억 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16년 4월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 7월 병원을 운영하던 의료재단은 부산지법에서 파산 선고 결정을 받았고 파산 관제인으로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1심 법원은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 전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2심은 하지만 1심과 같이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정 씨가 재직할 당시 퇴직한 근로자 수나 체불 금품 액수가 상당하다며 징역 1년 2월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가 병원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6년 9월부터 급여 미지급으로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퇴직하고 의료진 부족으로 휴원에 이르렀는데 의료진 확보 등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가 밝힌 양형 사유입니다. 정 씨의 원장 취임 이후 임금이나 퇴직금 미지급이 집중 발생한 만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하지만 오늘 병원 파산 결정 이후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까지 정 씨에게 죄책을 물을 순 없다며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정 씨는 파산 선고 결정과 동시에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상실했고 그 지급 권한이 파산 관제인에게 속하게 됐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병원이 파산 결정을 받으면서 병원 재산권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가 파산 관제인에게 돌아간 만큼 파산 결정 이후 미지급된 임금 체불에 대해선 원장인 정 씨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파산 선고 결정 후 지급 사유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정 씨에게 체불로 인한 죄책을 물을 수 없음에도 원심에서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시입니다. 병원도 그렇고 일반 회사도 그렇고 이런 상황은 참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조직을 살리려면 조직원들의 희생 감수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 적정한 선은 어디일까요? 직원들의 희생을 담보로 조직이 회생한다면 좋겠지만 이번 사건처럼 끝내 병원이 문을 닫아버리면 임금도 퇴직금도 받지 못한 직원들은 어디에다 어떻게 하소연을 할 수 있을까요? 다만 어떤 경우라도 직원들 눈에 눈물 나게 하고 이리저리 자기 살 길을 찾아두고 고의로 파산하는 경우는 끝까지 밝혀내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